프란츠 카프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100년도 더 전에 활동한 작가인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그 어떤 작가보다 더 와닿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의 작품과 삶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거대한 조직이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규칙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느낌 말이에요. 네, 바로 그 감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카프카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악몽 같고 억압적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분. 자, 이 기묘하고도 불안한 감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를 낮춰 부를 때 쓰는 말 중에 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벌레라는 뜻이죠. 거대한 힘 앞에서 스스로가 벌레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진다는 건데,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리잖아요. 정말 이 무력감이라는 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카프카적이라는 기묘한 감정을 만들어낸 장본인 프란츠 카프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 자체에 한번 집중해보죠. 한마디로 그는요, 평생을 경계선 위에서 산 남자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사는 곳은 체코어권인 프라하인데 자기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수는 기독교인 사회에서 소수자인 유대인이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말 현실적이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아들인 자기는 너무나 섬세하고 예민한 예술가 기질을 타고난 거죠. 모든 게 다 경계에 있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세상의 이상한 점, 그 부조리를 남들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카프카가 겪었던 이 모든 갈등이요. 딱 한 인물을 통해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증폭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카프카한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평생 자기가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하고 압도적인 권위, 바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죠. 아버지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아주 성공한 사업가에다 엄청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카프카는 늘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예민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죠. 평생을 아버지의 그 커다란 그림자에 짓눌려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너무나 개인적인 관계가 나중에는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이라는 카프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와, 여기 이 문장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결혼하려던 약혼녀의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과묵하고 비사교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아픕니다. 당신의 건강한 따님이 저 같은 남자에게 묶여야 할까요? 세상에, 또 다른 아버지라는 권위 앞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는지 그 불안감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카프카는 평생 약혼만 3번을 했지만 결국 단 한 번도 결혼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결혼이라는 것도 자신을 억압하고 글쓰기를 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이제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직업적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낮에 카프카가 가졌던 직업이 마치 운명처럼 현대 관료주의가 얼마나 이상하고 부조리한지를 바로 코앞에서 최전선에서 목격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노동자 상해보험공사의 법률 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의 보험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죠. 근데 거기서 매일같이 본 풍경이 뭐였냐면요. 분명히 피해자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공사라는 기관 앞에서는 오히려 죄인처럼 막 움츠러들고 무력해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카프카는 깨달은 거죠. 아, 이 복잡하고 사람 지치게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형벌이구나 하고요. 이게 바로 그의 소설, 소송이나 성 같은 작품에 나오는 그 끔찍한 과정의 실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해명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결국엔 그 끝도 없는 과정 자체에 갇혀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카프카독 상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카프카는 그냥 평생 불안에 시달린 좀 나약한 예술가였나? 하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우리 시대를 위해 꼭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관찰자이죠.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가 카프카를 이렇게 불렀대요. 현대 영혼을 위한 지진계라고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진계가 땅의 아주 작은 떨림을 가장 먼저 알아채잖아요. 그것처럼 카프카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20세기라는 새로운 시대가 그 안에 풀고 있던 보이지 않는 불안과 균열들을 누구보다 먼저 아주 예민하게 감지해냈던 겁니다. 이건 카프카가 직접 남긴 말인데요. 다른 이들은 잠들어 있다.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은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서 세상의 불편한 진실들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너무나 외로운 역할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했던 역할이었죠. 카프카가 말한 그 파수꾼의 정신은요,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뭘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오늘의 파수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카프카의 시선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내가 끔찍한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통해 그 기괴하면서도 아주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작은 부품? 아니, 어쩌면 한 마리 벌레 같다는 그런 느낌이요? 바로 이 감정이 카프카가 파고들었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비슷한 말을 쓰고 있었어요. 바로 일벌레라는 단어죠. 일에 파묻혀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그 느낌, 이 단어가 정말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지 않나요? 카프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일벌레라는 비유가 정말로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그 상상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레고르 잠자와 그의 기괴한 운명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레로 변하기 전에 그레고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냥 평범한 외판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기둥 그 자체였죠. 아버지는 5년 전에 사업에 실패했고 그레고르 혼자서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까지 모두를 먹여 살렸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려고 남몰래 돈까지 모으고 있었어요. 정말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었죠. 바로 그 끔찍한 아춤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흉측한 벌레로 변한 자신의 몸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의 첫 번째 걱정은 회사 늦겠다. 가족들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거였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레고르의 변신은 마치 거울처럼 가죽의 민낯을 그대로 비춥니다. 처음에는 다들 충격받고 걱정하는 듯 했죠. 특히 여동생 그레테가 그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연민은 점점 분노와 혐오로 바뀝니다. 아버지는 사과를 던져서 그의 등에 상처를 내고 그를 가장 아꼈던 여동생마저 결국 그를 저것이라고 부르며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정말이지 너무나 차갑고 비극적입니다. 그레고르가 방치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자 가족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엄청난 안도감을 느껴요. 그리고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홀가분하게 밝은 미래를 계획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줄거리인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기괴한 이야기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이 작품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그는 인간이었다가 벌레가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인간인 척하던 벌레였을까요? 이걸 보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쪽에서는 그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파멸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요, 어차피 그는 일벌레처럼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신은 오히려 그 억압된 삶으로부터의 비극적인 해방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레고르 개인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설이 대표하는 더 큰 세계관, 바로 카프카적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카프카적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개인이 거대하고 비논리적이고 위협적인 시스템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레고르의 딜레마가 바로 이 카프카적 상황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직장에 있을 때 그는 돈 버는 기계, 즉 일벌레였어요. 오직 노동력으로만 가치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벌레가 돼서 집에 있으니 이번엔 돈만 축내는 밥벌레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는 한쪽 감옥에서 탈출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에요. 역할만 바뀌었을 뿐 그를 옥죄는 덫은 그대로인 거죠. 어디에도 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구 없는 상황은 단지 이 작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불합리한 거대한 힘에 의해 꼼짝없이 갇혀버린 개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카프카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체 왜 읽어야 할까요? 카프카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프카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똑바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카프카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향합니다. 당신의 안일함을 깨부숴야 할 그 도끼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는 과연 무엇입니까?